2월 1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보름간의 침묵을 깨고 오늘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건데요.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 전체를 보면 해명이나 반박 쪽에 더 무게가 실린 분위기이긴 하죠. 김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면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거부한 건데 자연히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류 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잖아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4차 재난지원금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줘야 한다면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국민 지원금 관련한 언급이 있었군요. 박 반장, 조금 전에 국민의힘 서울 경선 예비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을 가졌죠. 네, 오늘은 파트너가 바뀌어서 오신환, 오세훈, 그리고 나경원, 조은희 예비후보 간 맞토론이 벌어졌는데요. 네. 상견례 같았던 1차 때에 비해서 한층 더 공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겠죠.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부주의한 답변에 사과한다는 그런 공식 입장을 냈지만 사퇴 의사 없고 또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그런 해명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의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표한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금 휴가 중이죠. 숙고에 들어간 상태인데 청와대가 이번 인사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 공개 이후 거짓 해명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름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볼 수 없는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최근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라면서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당 법관, 즉 임 부장판사의 사직의사 출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 규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최근 인터넷에서 쓰이는 표현 중에 땡땡의 적은 땡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이 현재 발언과 정반대일 때, 즉 자기 모순적 상황을 비판하는 표현이죠.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는 정치적인 그 상황도 살펴보고. 김 대법원장은 제가 취임 이후에 기울인 모든 노력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거였다라면서 그런 제가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인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도 했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주 수리했다고 하면 웃겨서 무슨 이야기 듣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냐면 사주 수리보는 다른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실명을 건 비판, 또 법학 교수학계, 전직 변협 회장들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오늘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퇴할 뜻은 없다는 점 분명히 한 겁니다. 뭐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우리 충분하게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방탄 국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그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사과도 한 상태입니다.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뒤 어제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취임 후 채 2달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 수석이 언급한 이 어려운 시기는 지난해 극한으로 치닫던 추윤 갈등이 윤 총장 업무 복귀 및 추 장관 사퇴로 매듭지어지던 시점이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신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정수석직을 맡아달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직속 상관과 부하로 첫 인연을 맺었었죠. 당시 검찰개혁과 측근 비리수사라는 난제를 함께 다루면서 업무를 넘어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두텁게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신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경위에 어찌됐던 검찰 인사 주무석인 자신을 배제시킨 서운함, 또 무력감이 컸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갈등에 직접 당사자로 지목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어제 마음이 아프다, 계속 문 대통령을 함께 보좌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만나고 안 만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주당은 신수석 거취 논란이 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자칫 청와대와 검찰 갈등 시즌2 또는 청와대의 내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탓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동근 최고위원은 내부 갈등이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갈등이 여과없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견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관리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버젓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대책, 또 4차 재난지원금 등등 여러 현안 논의 속에 신수석의 거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 국가 모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요. 모두 원술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라고 한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 책임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구름 위의 존재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지휘법권 지역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제가 하는 검찰 인사를 놓고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국민 무시이고 오만불손의 소치입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이던 시절 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고 사표를 쓰자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김 수석이 직속 부하이던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패싱당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위아래도 없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긴급 성명을 냈었죠.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으로 드러난
기강 붕괴 보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거듭되고 있는 그 국정 실패의 근본 원인이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신수석이 숙고 후에 돌아오길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청와대가 후임 인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복귀한 신수석 어떤 입장 밝히게 될까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부주의한 답변 사과, 사퇴로는 일축.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뉴스가 많네요. 그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도 다시 이제 그날 예정이 돼 있고 또 이제 신수석의 거취 여부도 이제 그날 확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을 때 저희끼리 또 좀 토론을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대국민 사과문으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과라는 게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과의 대상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뭐 사과를 했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단 과정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거죠, 예고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4일 임부장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서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대법원 명의 입장문을 보냈는데 때문에 대법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오늘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저희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논란으로 사과한 건 지난 4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날 퇴근길에 당시 대화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에 어찌됐든 사과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장면 잠시 보시죠.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방금 보셨다시피 당시에는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라는 지적이나 본인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사과문에서는 이 당시의 결정은 관련 법 규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라면서 이 소위 여권 눈치 보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녹취에는 본인 스스로 하지만 녹취에는 본인 스스로 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대목이 담겨 있죠. 자,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사과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저께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뭐 본인의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본인이 쓴 공식적인 입장문에서 사퇴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 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빠른 사퇴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정을 잃은 수사와 재판은 국가 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 나오고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단주와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틀간의 휴가에 들어갔고 오늘 이제 휴가 이틀째지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은 더 남아 있는데 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잖아요.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 뭐 위반장 발제 때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혹시 신수석 관련 얘기가 나온 건 없어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일단 정언할 거고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네,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간담회에서 신수석의 사의 표명 및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오늘은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는 따로 네, 뭐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그 고위급에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신 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말이나 말씀이나 논의는 없었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신수석의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신수석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계속 보고 싶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대로 그야말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신수석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후임 민정수석 인선에 돌입했다는 얘기도 함께 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신수석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박범계 장관에게 책임을 씌우면서 대통령이 직접 만류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신수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일각에서는 지금 뭐 일시적으로 봉합한다고 해도 정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목소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나저나 뭐 월요일이 되면 저희가 뭐 상황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뭐 오늘쯤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보통 이런 큰 사안에서는. 다만 이제 신수석의 마음을 돌릴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어떻게 될까요? 조 반장.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과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등 권력비리 수사팀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 장관이 업무 연속성을 근거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만큼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도 변동 없이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이 검찰 안팎에서는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로 이성윤 지검장과 충돌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교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네, 있는데요. 뭐 언론 보도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응도 함께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향후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 날짜가 잡혔죠. 그러니까 22일입니다. 22일이 또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검찰 인사위가 열려야 그 다음에 검찰 인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얼개는 뭐 돼 있겠지만 또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라는 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내용이 부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이제 취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 사과, 사퇴로는 일축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류 반장이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 발제 때 얘기하겠다고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당정청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그리고 여권의 재보궐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는 꼼꼼히 착용을 했지만 넥타이는 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를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이 대표 체제가 시작된 후에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칭찬하면서 당, 정, 청 관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불과 어제였죠. 이낙연 대표는 얼마 전에 정부와 싸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당정청 회의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경 편성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는데요. 시간을 좀 돌려서 사람들을 자동차에 좀 태워봤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중 공격을 받던 홍 부총리를 이 지사가 감쌌었죠. 국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편과 선별 재난지원금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부총리는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쓴 겁니다. 당-정 갈등이 깊어지면서 홍 부총리가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설 연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편을 들어줬죠.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본격적인 논의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뤘는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이 대표가 매우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했고 실제로 싸웠다라는 취지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편을 들어줬을까요?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에서도 감안해달라.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한 데 따른 건데요. 국민을 으쌰으쌰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자는 의미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모델을 참고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월 재보궐선거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가 양자 대결 구도로 될 경우에 민주당의 박영선 예비후보가 39.3%,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가 39.4%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예비후보와 대결할 경우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같은 기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의 선택한 기준에서 시정 운영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과 야권 단일화 이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타 후보와의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본인의 성과 강조에 집중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걸까요?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사기 얘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서 이것은 좀 우상호 후보도 이 주사기를 만든 중소기업을 좀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다만 엠브레인과 K스탯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보다 우세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정 안정론을 앞섰는데요. 선거 과정은 더 지켜봐야겠죠. 자세한 소식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서 뜨거워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죠.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예비후보가 또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민간인 사찰 대상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때는 아마 거의 다 국회의원들 거의 다 사찰했었을 거예요. 특히 저는 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이 막 거의 다 따라다녔었으니까요. 네, 노골적으로. 네, 박 후보는 지난해 본인의 장관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구체적인 사찰 정황을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할지 여부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미행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의원 7명이 태국에 가서 여행을 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나중에 사과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네, 박 후보는 여야 후보들의 공세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우상호 예비 후보가 여야 모두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바로 우 후보의 이 발언인데요. 사실 저는 이 피해자도 위로를 드리고 유가족도 위로를 드리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유가족이 박원순 시장님의 유가족이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유가족만 보시오 하고 좀 비공개로 전달을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만하시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발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피해자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언행은 누구라도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우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 공천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나 후보는 박 전 시장을 애도했던 박영선 후보에게도 화살을 돌렸는데요. 우상호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조차 2차 가해를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천을 철회하십시오. 네, 이번 선거가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비위로 열리게 된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로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낙연 대표 초청에 코로나 끝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모델.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고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이제 첫 만남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류 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제목으로 뽑았고 조 반장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위로 지원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급 시기가 코로나 상황 이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간담회에서 이제 언급을 한 데 따른 거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작년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시기는 코로나가 좀 진정된 이후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전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달 초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과 선별을 동시 병행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넓고 두텁게 주는 것으로 즉 선별적 지원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3월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넓고 두텁게라는 게 모순적인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좀 보충을 해서 지원하고 액수도 늘리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으쌰라는 게 아까 강민석 대변인이 직접 얘기한 표현이었군요. 네. 조금 이제 더 자연스럽게 발음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한 발언.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류 반장이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강민석 대변인이 상당히 이제 근엄한 얼굴로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군요. 박 반장, 야당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그 조건부 생색내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번엔 코로나 극복하면 돈 주겠다면서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 우롱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오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 대해서 손실보상, 고용참사, 양극화엔 한마디 언급도 없다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고작 국민들을 속긁는 소리나 하려고 그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였나. 그들만을 위한 선거용 말잔치에 국민은 없다. 무능하고 염치 없는 참 나쁜 정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한숨 쉬듯이 하는 발언이 또 마이크에 잡히기도 했던 그 사안이죠. 가덕도 신공항 문제인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논란이 됐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오늘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임의 규정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에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과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1안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적으로 그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이 조사를 면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난 17일 국토위에서 지나친 특례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정안이 논의됐었는데요. 결국 이 예타 면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다만 사전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는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이제 부산 지역 재보궐선거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서울로 와서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춘, 박성환, 박인영 세 예비 후보가 오늘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세 후보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직접 만났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말해줬다라고 했는데요. 자, 김 원내대표 어제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부산에 또 가야 되겠네 하참 이러면서 좀 한숨 섞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입니다.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한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의당이었는데요. 국토위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4대강에 비유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공항, 매표공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대 양당이 나섰다. 겨우 방향 잡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를 힘으로 가로막고 운전대를 강제로 틀고 있는 형국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법적 흥결이 있는 데다가 안정성과 환경성, 경제성이 결여돼 있어 법이 통과돼도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사안에 관해서는 이제 정의당이 반대하는 그런 모양새군요. 아까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불가역적 국책 사업이 될 것이다 뭐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 경선 대회를 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1일 일요일에 서울 성수동에서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 대회를 하는데요.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10분 동안 비전 발표를 하고요. 또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서울 시민들의 질문을 블라인드 상태에서 이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네. 후보자가 선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레요? 모레 일요일? 네, 일요일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소식을 제가 너무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쉽게도 제가 다음 주에 휴가라서 아마 다음 주에 오실 여당 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집에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 아니에요? 일요일은 아닌 거 아니에요? 일요일은 아닌데 좀 월요일날 제가 어차피 전화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알았어요. 이따 끝나고 얘기할게요.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재해서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아직 결제는 안 했어요, 제가. 네. 국장 근데 휴일에 좀 일을 시키시는 건가요?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조 원장. 이따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요. 회의를 3년 했는데 설마 제가 일을 시키겠어요, 찜 주말에? 당황하신 모습은 진짜 오랜만에. 당황하긴 제가 주말에 제가 나가면 나갔지. 제가 이 반장도 시키겠어요. 국장이 그런 그럼 사람 나가신다는 걸까요? 아니, 유튜브로 한다면서요. 예. 유튜브로 볼게요. 네. 자, 그렇고요. 박 반장,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예비 후보들이죠.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여당 후보에도 못지않게 관심이 많은 야당 반장 박 반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야당 소식은 이따가 또 전할 거예요. 예, 당연하죠. 예. 여당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두 후보는 나란히 민생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공공주택 지원 등을 약속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공연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나 그 단체에 대한 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오늘 오전에 소규모 봉제 공장을 방문했는데 후보는 본인의 어머니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자그마한 봉제 공장을 했었다면서 공장에 딸린 작은 방에서 학교를 다녔던 어린 시절 기억을 내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되면 도심 낙후 지역을 재개발할 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재입주하도록 하고 이미 있던 전통 제조업도 함께 살려나가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우상호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가 어제 이 TV 토론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본인의 구호였다라고 한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또다시 안동설, 그러니까 지동설을 패러디한 말 같습니다. 안철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라는 걸 보는 듯하다라면서 헛웃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문구는 이미 2012년 9월 16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 했던 말이라면서 웬 차용 주장이냐라고 한 건데요. 그 이후인 9월 19일에 있었던 안 후보의 당시 출마 선언문에는 그런 문구를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면서 이 좋은 것은 모두 안동설의 주제로 삼겠다는 놀부심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안동설이란 말이 또 오늘 새로운 조어로 나왔군요. 자, 야권 재보궐 소식도 오늘 다뤄볼 포인트가 많은데 이따 이제 박준우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고요. 일단 여당 발제는 청와대 간담회로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낙연 등 초청해 코로나 끝나면 전 국민 지원금 검토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해온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서 쓸데없는 전력 낭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요즘 야심차게 추진 중이죠. 신복지제도 설계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면서 말입니다.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은 물론이고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9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9월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도록 돼 있죠. 시기가 참 미묘합니다.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를 강하게 밀고 있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경기도청 수재지인 수원을 찾았는데요. 경기도의 중심에서 신복지를 외쳤습니다. 이 지사가 보란 듯이 말입니다.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선 지그시 밟고 넘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당 대표님으로서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죠. 이 대표와 이 지사 차기 대선을 향한 경쟁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죠. 당에선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동지가 아니라 적이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원팀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표도 이런 지역이 조금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막걸리 광고는 영탁 씨에게 넘겨줬지만 이 대표의 막걸리 사랑 유명하죠. 이 지사와 막걸리 한 잔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리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면서 말입니다. 이 지사도 이 대표와 대립하는 모습이 조금 부담이었나 봅니다. 나름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이 대표가 밀고 있는 신복지제도, 복지제도란 말에 새로운 신자를 붙인 용어죠. 이 지사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신복지제도는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거고 기본소득은 여기에 더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이 양립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면서 본인도 신복지제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듯 싶었는데 곧바로 아니다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세균 총리가 복지 논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정 총리는 재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본소득을 주려면 재원이 부족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는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저는 선호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가지고 소득이라고 얘기를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이 전력을 낭비합니까? 비판 수위가 조금 센데요. 정 총리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날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껄끄럽지 않나 싶은데 정 총리는 아니다 일축을 했습니다. 정책 논쟁은 건강하고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두 사람의 인연 남다른 면이 있죠. 정 총리는 이런 자랑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을 픽업을 했다. 네. 그러면 제 안목이 얼마나 빛납니까? 2010년 지방선거 때였죠. 당시 당대표였던 정 총리가 이 지사에게 수원시장 공천을 줬던 걸 이야기한 건데요. 안목이 정말 빛나긴 합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 27%로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단연 선두를 달렸습니다. 12%로 2위를 차지한 이낙연 대표. 생각해보니 이 대표의 지역구 서울 종로도 정 총리가 물려준 거죠. 그런데 정작 정 총리는 안타깝게도 순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정 총리 입장에선 조금 씁쓸할 듯도 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여권의 차기 대선 경쟁, 복지 논쟁은 그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하버드대 마크 램저 교수의 이 황당한 주장, 동료 교수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역사학을 전공한 하버드대 석학들이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 분은 한국사, 한 분은 근대 일본사를 전공한 교수들인데요.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인 램저 교수보단 역사에 더 정통하겠죠. 두 교수는 램저 교수의 논문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논문의 근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인 위안부와 가족, 모집책, 위안소가 실제로 맺은 계약서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지만 제3자나 당사자의 진술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위안부 계약 내용이 담긴 수첩을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수첩 자체가 아니라 수첩 내용을 언급한 책을 다시 인용한 거였습니다. 수첩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했느냐?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제3자 증언도 없고 그나마 내놓은 근거는 다른 사람 책에 실린 확인되지 않은 수첩이라 논문을 구글링으로 쓴 걸까요? 하버드대 교수하기 참 쉽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과거에 했던 또 다른 망언도 정해졌습니다. 일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며 미쓰비시 공장으로 보내졌던 사람들은 행운이었다고까지 합니다. 간또 조선인 학살도 제일교포 탄압도 모두 조선인 탓, 교포 탓을 했었죠.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일제시대라면 꼭 진용공으로 미쓰비시 공장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개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보단 확실히 권위가 있죠.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 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에 이런 문구도 붙였습니다.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라고 말입니다.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시 말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란 뜻입니다. 미국 할리우드도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바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출연한 유명 배우죠. 조 셀다나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짓는 모습인데요. 일본 정부를 향해 사과하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물론 미국 국무부와 할리우드 배우까지 나선 상황. 이용수 할머니의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교수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해가지고 더 나서지 않겠나,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한 곳만 빼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 정부입니다. 이 논문이 그렇게 정부가 대응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이미 많은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민간학자 개인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에서까지 비판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내를 가릴 것 없이 시민사회의 대응은 강력한데 우리 정부의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호되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도 주문을 했는데요. 준비한 방안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손을 놓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낙연 신복지 민주당 특위 출범, 정세균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 낭비. 네, 자 램지어 교수 논문 또 그 허위 주장, 엉터리 주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네요.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조금 전에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위안부는 강제 모집된 것이다 이렇게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제가 지금 보면서 얘기할게요. 위안부 강제 모집은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고 관련 증거도 매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이제 대선 후보 경쟁이 슬슬 달아오르는 분위기고 어제도 이제 잠깐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고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소개했지만 너무 과열돼 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원팀으로서 좀 활동을 하자. 뭐 이런 어떤 당내 목소리까지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대선 경선 연기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일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경기 지역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말이 안 된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죠. 김종민 최고위원은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지 경선 연기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문제가 논의가 되려면 네. 일단 당원들의 압도적이고 분명한 요구가 있어서 이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이제 그 공감대, 이 당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 이낙연 대표나 뭐 이재명 지사나 지금 현재 있는 대선 후보군들, 네. 후보로 이제 우리가 그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9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온 분들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동의가 없이 이런 의사결정이 지도부에서 뭐 이게 합리적이다 이래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내 공감대와 지금 대선 후보군들의 그 찬성이 모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대표와 이 지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지도부에서 경선 연기를 논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자, 뭐 일각에서는 이제 경선 연기론이 나온 배경 중에 하나로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다는 건데 김경수 지사 쪽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발제해서 설명해드린 그 복지 논쟁에는 참전을 했습니다. 김 지사가 시사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다 직격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 대선을 치르긴 어렵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또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지사랑 비슷하게 찬성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해명을 좀 했는데요. 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 대상을 선별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면서 선별 지급으로는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으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 기본소득을 실험하자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여당 발제에서 저희가 간단히 얘기는 해봤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 체제를 언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 체제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복지 제도와 이익공유, 사회연대 기금 등 상생협력 3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대표 임기가 오는 3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제 곧 퇴임을 앞둔 이낙연 대표에게 좀 선물을 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도 한편으로는 재정의 여건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조반장에 했는데 퇴임 후에 책을 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당 대표를 퇴임한 뒤에 뭐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기에 앞서서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출간 시기는 4월 재보선 이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의 인생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자 생활 경험, 정치 이낙연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책을 출간하는 건 뭐 종종 있는 일인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책 출간 효과를 크게 본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국장 혹시 그 문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낸 책 이름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운명이잖아요, 운명. 그 이해찬 전 대표가 뭐 내라고 권유해서 만든 책인데 그걸 왜 갑자기 물어봐요? 어제 그 혹시 클럽하우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골프장이라고 대표했다고.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골프장인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흥분이라니 지금 왜 중에.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랑 국장과 이렇게 정치부의 5명이 만남이 운명이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참, 네. 요거 말씀. 알았어요. 박 반장님 뭐 그런 뜻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어제 조반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제가 그 요즘 이제 핫 이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클럽하우스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물어보니까 골프장에 클럽하우스가 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한 거죠. 진정하시고 일단 진행하시죠. 그래도 또 복막 못 나가니까 클럽하우스 제가 꼭 초청해드리겠습니다. 초대를 꼭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뭐 설 선물 안 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냥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 됩니다. 뭐 선물이요. 예. 발 사이즈 그때 260이라고 그랬나? 예. 알았어요. 기억은 하고 있어요. 260입니다. 네. 260. 알았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스포츠계가 학폭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공개 비판이 나왔죠. 류 반장. 네, 웃고만 있어요. 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한국전력의 박철우 선수가 KB손해보험 이상열 감독을 공개 비판한 겁니다. 박 선수는 12년 전에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이 감독에게 맞았다면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공개하고 폭행 사실을 알렸었습니다. 이 감독은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었지만 2년 뒤에 슬그머니 징계가 풀렸고 지금 경기대 감독 등을 거쳐서 지난해 KB손해보험 사령탑까지 된 겁니다. 박 선수는 경기장에서 이 감독을 마주칠 때마다 힘들었다면서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를 했는데요. 이 감독이 최근 배구계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 인터뷰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작심 인터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요? 언론에 뭐라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네, 이 감독이 쌍둥이 자매의 학폭 논란에 대해서 세상에 옛날 같지 않고 어떤 일이든 인과응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박 선수 입장에서는 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박 선수는 이 감독과 만난 사과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솔직히 이 감독을 선임한 구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이 감독이 따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신반장? 네, 이 감독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다리를 놔주면 충분히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고요. KB손해보험 구단 측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추가 학폭 논란이 제기된 게 있는데 실명, 그러니까 선수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한 그런 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상아 삼성화재 선수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쓴이는 중학교 입학식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박상아 선수의 주도하에 왕따와 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을 당하다가 기절까지 했었다면서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삼성화재 측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삼성화재는 박 선수를 오늘 출전 명단에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구단 측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선수 개인과 면담을 실시했다면서 당시 재학했던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서 박상아 선수는 학폭에 가담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단은 게시글 작성자와 면담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사실 확인 전까지는 박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학폭 미투가 정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단은 하지 말고 대신 좀 속보까지 조 반장이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신복지 민주당 특위 출범, 정세균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 낭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여권 재보궐 소식, 야권이죠. 재보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이 MB 사찰 의혹을 놓고, MB 시절 사찰 의혹을 놓고 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죠. 그 의혹의 화살이 MB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 박형준 후보에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야당의 부산시장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어제 당내 토론회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박준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이명박 정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 불법 사찰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정략적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찰 문건도 공개하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도록 독려해 민주당의 지도부가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 야당을 향한 총공세에 들어간 건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역공을 펼쳤죠. 민주당은 야당의 반격을 차단하면서 MB 사찰 문건의 전면 공개를 벼르는 중이죠. 투톱이 전방위 폭격을 하고 있다면 최고위원들은 이른바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융단 폭격은 특정 지역의 폭탄을 대규모로 투하한 것을 뜻하는 말이죠. 공격 대상은 바로 이분입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정무수석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정무수석이 여야 국회의원 신상자료 작성과 활용에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정치사찰 의심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는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것은 민주부산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예비후보가 타깃이 된 건데요. 박 후보는 MB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죠.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의혹이 선거와 연결되진 않길 바란다고 했지만요. 결국 부산 재보선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2차 마수토론이 있었죠. 그간 부산 경선은 네거티브와 인신비방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물론 토론 주제가 부산 경제 재도약이긴 했지만요. 다른 후보들이 MB 사찰 문건 논란을 기회 삼아서 박형준 후보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삼성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위험하다고 했던 거는 아무런 MOU를 체결한 거나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삼성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게 애플이나 현대차가 깨진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그릇 다루듯이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서로 합의하에 이름을 공개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개를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긴밀히 협의를 했던 내용 또는 삼성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삼성 계열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박성훈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장면인데요. 이번 토론은 서로에 대한 비방 없이 토론 주제에 맞춰 정책 검증에만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외부의 적이 조직을 위협하면 내부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느끼는 매력도가 커진다고 하죠. 역시 외부의 적은 내부의 단결을 불러오는가 봅니다. 잠깐이긴 했지만 발언 제한 시간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타이머 멈춰주세요. 지금 두 분의 시간이 너무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두 분이 잘 해주십시오. 나중에 연설하시게 돼요. 잘못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아서 49초밖에 안 남아서. 네. 후보님이 보실 때 사실 부산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부산. 반 박형준 연대를 추진하던 박민식 후보도 MB 사찰 문건 의혹에서만큼은 칼을 걷었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박형준 후보만 다치는 건 아닐 겁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야당 전체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죠. 오히려 토론회에 앞서 여권을 향한 역습의 선두에 서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 도청이 명백히 불법이다 이렇게 사법부에 판결한 이것이 판결문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사찰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입니까? 박형준 후보로서는 박민식 후보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박민식 후보, 반 박형준 단일화는 무조건 이루겠다는 생각이죠. 박민식 후보는 어제 우선 양자 단일화에 합의한 이현주 후보와 맞수 토론을 벌였는데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구포시장 월남댁이 셋째 아들입니다. 네, 별명이. 네. 저희 어머니가 제 젊었을 때 이제 구포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구포시장 말씀하시니까 정말 친근하고 저도 구포시장 가봤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좋더라고요. 예. 굉장히 인심도 좋고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포동 지하상가 예. 거기서 이제 액세서리 가게를 하셨어요.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서. 이현주 후보, 박형준 후보와 토론할 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표정인데요. 정말 간만에 보는 웃음인 것 같습니다. 둘은 문재인 정권을 협공하며 원팀 플레이도 펼쳤습니다. 진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최저임금이다. 또 해가지고 그냥 시쳇말로 폼만 잡아온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올해 7월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 이게 올해 7월부터 5명 이상인 종업원이 이상인 곳까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치명적이다. 마지막에 박민식 후보가 살짝 공세로 전환한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은주 후보님한테 아픈 질문이 있어서 사실 있습니다. 근데 질문 내 근데 답을 시간은 다 돼서. 다 됐습니까? 시간 총량제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 때 답을 엄격하게 할 수가 지켜야 합니다. 어쨌든 다행인가? 단일화를 앞두고 굳이 다툴 이유는 없었겠죠. 단일화 소식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엔 다시 서울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의 토론에 저희가 발빠르게 핵심 내용만 전해드리긴 했지만요. 하이라이트 딱 한 장면만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시청 앞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나간다면 저는 진짜 변화를,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 않습니까? 각 개인들의 인권은 저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타인의 인권들도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제3지대 후보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줄타기 한 게 아니라 민감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안 대표에게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 축제에 같이 나가볼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안 대표의 답변을 둘러싼 여지는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정의당이 논평을 냈죠.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 안철수 후보의 인권 감수성이 개탄스럽다고 말이죠.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혐오와 분열을 조장했다며 상처 입은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하라고도 했는데요. 안 대표는 오늘 다시 한번 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 보시면 신체 노출이나 또는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적 수위가 높은 축제가 도심에서 열리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 의견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 장소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 사실 어제 토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약점으로 꼽혀왔던 안 대표의 토론 실력이 나아졌는지 여부였는데요. 금 전 의원은 토론 직후 자신이 더 잘했다고 자부했죠. 지켜본 이들의 평가는 엇갈렸지만요. 관전평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부산 2차 토론회 MB 4차 의혹 외면, 안금 토론회 퀴어 축제 여진. 네, 조금 전 진행됐던 서울시장 후보 2차 토론회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신환,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는데 그쪽 분위기는 어땠어요, 신반장? 네, 오신환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10년 전 시장직 사퇴를 좀 거론을 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신환 후보는 이 오세훈 후보의 사퇴가 민주당에겐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이 오세훈 후보는 훈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맞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스로 사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단일화 과정에서 또 우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또 본선에서도 분명히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는지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오히려 훈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4명의 1차 예선 후보를 뽑을 때 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저를 선택했을까요? 그 책임을 지고 다시 서울시를 그 반열로 올려놓으라는 저는 또 다른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찬성 입장, 오신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맞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국회가 충청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 경제에 데미지, 그러니까 충격이 있거나 서울의 브랜드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오신환 후보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했는데요.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종지부가 되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합의해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국회 의전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나경원 조은희 후보 예비 후보 간의 맞대결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조은희 대결은 거의 칭찬일색이었잖아요. 네, 지난번과는 진짜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는 오늘 나 후보와의 대결에서 공세를 뽑았는데요. 조 후보는 나 후보 발언을 도중에 끊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독할지는 몰라도 섬세한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은희 후보 지난번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할 때랑 사뭇 다르시군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1대3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자는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조 후보는 나 후보의 공약 관련 재원 마련 대책도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신환 후보가 나 후보를 향해 나경영이라고 할 때 메타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후보의 공약에서 재원을 보면 정말 허경영이 될까 봐 걱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 후보가 나 후보의 공약 전체를 살피면 예산은 15조에서 17조 원이 든다라고 지적을 하자 나 후보는 공약을 하나하나 만들 때는 분명히 재원 계획을 갖고 만든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조 후보가 여러 수치를 인용하면서 나 후보를 공격하자 나 후보는 숫자를 정확하게 아시는 건 좋지만 세세한 것은 사실 실무자가 잘 알면 된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3지대 첫 토론회 관련해서는요. 평가가 엇갈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잘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제 토론회 제발 좀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에게 자기가 이제 초딩이라고 놀렸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평가가 정말 엇갈리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뭐 이철희 의원이랑 뭐 어. 정청래 의원 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 네, 칭찬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또 지금 복마크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금 토론해 놓고 평가 엇갈려 국민의힘 서울 2차 토론 치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농담이 아니라 정말 못하게 됐어요. 시간 조절에 또 실패해가지고 그 복마크 이거 없어지는 거 정말 그 아니에요? 앞부분을 땡기신 거 어떨까요? 부분 아니, 그렇게까지 있진 않아요. 네. 아, 휴가라고 그랬죠? 다음 주 휴가 잘 다녀오고 아까 농담이에요. 일요일에 취재 나가면 안 돼요. 국장 끝내시랍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말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 네.